달빛 대신 장터 횃불이 비추는 피 어린 은비녀. 그날 누구도 몰랐습니다. 쓰러진 남자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도, 더러운 누더기 속에 감춰진 정체가 100년 묵은 음모를 무너뜨릴 화승이 될 것이라는 것도. 구걸하던 거지 소녀 서연이는 그저 배고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쓰러져 숨막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목숨보다 소중한 유품 은비녀를 꺼내들기까지 단 3초. 그것이 그녀의 모든 운명을 뒤바꿀 줄이야. 다 비켜. 이 양반이 산단 말이야. 주변의 비명과 혼란 속 그녀의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손목을 잡고 가르쳐 주셨던 그 금지된 혈자리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은비녀 끝이 왕의 목을 향해 파고드는 순간 숨이 끊긴 줄 알았던 왕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 서연이의 눈은 자신의 손과 비녀를 보고 경악에 빠졌습니다. 비녀 끝이 아니라 왕의 피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다. 그 한마디가 중얼거려진 순간 광군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왕을 해치다니. 대역 죄인이로다. 주변의 외침은 점점 왕을 살린 은인이 아니라 왕을 찌른 역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군중 사이 화려한 보라색 도포를 입은 한 대신이 지켜보는 눈빛이 서연이를 꿰뚫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는 승리를 암시하는 듯 했죠. 자맹 중 독살 위기에 빠진 왕, 그리고 우연히 그를 구한 거지 소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녀가 목숨을 건 선택으로 깨워버린 것은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자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문이었습니다. 왕을 살린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진실을 쫓는 자, 진실을 묻는 자 은비녀 하나에 걸린 목숨과 왕국의 운명. 과연 그녀는 누구의 편일까요? 지금 당장 숨통을 트지 못하면 저분이 위험합니다. 떼국물 흐르는 거지 소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쥐어진 것은 어머니의 유품 낡은 은비녀 하나, 그리고 그 비녀 끝은 지금 이 나라 왕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장터 한복판, 선비 차림의 사내가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얼굴빛은 순식간에 흑자색으로 변했고 숨소리는 끊긴 듯 했지요. 바로 그때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 서연이가 군중을 가르며 뛰어들더니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감히 왕님의 옥체에 칼을 겨누다니. 아비규환의 장터. 피가 은비녀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침이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권력에 가려진 거대한 음모를 깨뜨릴 첫 번째 방아쇠가 될 줄은. 그날 한양의 북촌 장터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남사당패의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어느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평상 끝머리에는 남루한 선비 차림을 했으나 범상치 않은 귀기를 풍기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 이준이 자맹을 나와 저작거리의 맛을 보던 참이었지요. 시원하게 국밥 한 사발을 들이키던 그가 돌연 숟가락을 탁 떨어뜨리며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왕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커먼 숯빛으로 변하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전신을 뒤틀며 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때에 찌든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 서연이가 손살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거지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다 비켜. 길을 터야 해, 이이야. 반이 산단 말이야. 서연이는 품 안에서 비단 조각에 쌓인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녀 머리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당황한 관군들이 서연이의 어깨를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썩 물러나지 못할까? 나, 지금 이 기도를 뚫지 않으면 이 영감탱이는 당장 명줄이 끊겨 죽을 운명이야. 운명은 하늘이 정하나 살릴 방. 돈은 사람이 내는 법이란 말이야. 서연이는 거친 소리를 지르며 관군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서 발작하는 왕의 가슴팍 위로 올라타더니 거침없는 손길로 그의 멱살을 잡아 젖혔습니다. 서연이의 왼손은 이미 왕의 맥을 짚고 있었고 오른손은 은비녀를 거꾸로 쥐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정신 차리시오. 지옥 문턱에서 난 다시 끌어올릴 테니. 서연이는 단호 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비녀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관군이 거지의 목을 찔렀다. 주변의 경악 섞인 외침도 잠시, 비녀가 박힌 틈새로 검붉은 피가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꽉 막혔던 숨길이 뻥 뚫린 듯 왕이 콜록하고 커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왕이 가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이는 피가 흐르는 비녀를 뽑아재 소매로 닦아 내다가 멈칫했습니다. 비녀의 끝부분이 닿은 면적만큼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액이 아니야. 피 속에 독이 돌아. 서연이가 코끝을 비비며 중얼거리는 찰나 매복해 있던 내금이 무사들이 들이닥쳐 서연이를 바닥에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대역 죄인을 잡아라. 감히 흉기로 옥체를 상하게 하다니. 그때 화려한 보라빛 도포를 휘날리며 좌의정 민규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자한 노학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으.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무슨 참혹한 광경인가? 저 아이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비녀이옵니다. 대감마님. 이 거지년이 비녀로 전하의 목을 찔렀나이다. 민규겸은 서연이의 손에서 은비녀를 낚아채듯 거두어 제 소매 속에 넣으며 엄지의 옥주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 이 유악한 계집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해를 가한 모양이옵니? 다 어서 전하를 감싸 안에 태워 이송하라. 그리고 저 대역 죄인은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두도록 하라. 아니요. 내 말이 맞아. 저 양반이 먹던 국밥을 보란 말이여. 서연이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왕이 먹다 남긴 국밥 사발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윽한 국물 사이로 저작거리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서늘한 단홍초와 푸른 이, 사귀 조각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거지년이 왕님 목을 찔렀다며 수군거렸고 민규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으니 국밥집 그늘진 구석에서 고기칼을 갈던 백정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오른쪽 손목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이가 끌려간 방향을 향해 살벌한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궁궐 내 추국장에는 서늘한 가을바람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문초할 때 쓰이는 각종 형구들이 섬뜩한 빛을 내뿜는 가운데 좌의정 민규겸은 압수한 서연이의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의관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비녀 끝에는 그가 미리 발라둔 맹독의 검은 빛이 흉측하게 감돌고 있었지요. 그는 인자한 노학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입가에 걸린 비릿한 웃음은 갈무리하지 못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아라이, 도끼가 보이지 않느냐? 저 미천한 거지는 단순한 자객이 아니라 가문의 복수를 위해 자맥 나오신 전하의 목숨을 노린 치밀한 살인귀. 민규겸의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추국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어이의 딸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대신들 앞에 폭로했습니다. 대역 죄인의 핏줄이 원한을 품고 왕의 목에 칼, 아니 비녀를 들이댔다는 그의 주장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축축한 물기가 배어 나오는 지하 감옥의 가장 깊은 곳, 서연이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흘러내린 왕의 목 구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간수의 눈을 피해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자신의 왼손맥을 짚어보던 서연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체액에서 막힌 게 아니야. 기도를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이미 피 속에 숨어 있었어. 그 풀은 약초 찌꺼기. 분명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단농초가 분명해. 서연이가 코끝을 살짝 비비며 곰곰이 생각할 때 저작거리의 백정칠성은 난장판이 된 국밥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쓰러진 평상 밑바닥 구석진 틈새에서 서연이가 눈여겨보았던 푸른 약초 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자신의 숫돌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칠성의 손목. 에 새겨진 내금이 시절의 흉터가 파르르 떨리며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건드려. 이놈들, 내 칼이 고기만 썰는 줄 알았더냐? 한편 궁궐 침전에서는 민규겸이 의식은 찾았으나 허약한 기운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는 왕 이준에게 바짝 다가앉아 있었습니다. 민규겸은 엄지에 낀 최고급 옥주환을 소리 없이 돌리며 서연이를 당장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들이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하.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저 유악한 계집의 목을 쳐서 종묘 사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어서 수결을 내리시지요. 민규겸은 예에 바르게 허리를 숙였으나 그의 눈은 왕에 떨리는 손가락 끝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대답 대신 민규겸의 소매 끝에서 풍기는 미세한 약취를 맡으며 깊은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국문장. 칼을 쓴 채 끌려나온 서연이는 민규겸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쳐들었습니다. 주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서연이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가 거짓말을 하려거든 앞뒤나 맞추시오. 비녀 전체가 아니라 끝부분만 검게 변색된 것은 왕님의 피 속에 이미 독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요? 서연이의 단호한 외침에 민규겸의 눈. 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옥지환을 거칠게 돌리더니 도리어 눈웃음을 지으며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허천한 것이 감히 위아래도 모르고 짓거리는구나. 저 녀석의 혀를 뽑아 다시는 망언을 내뱉지 못하게 하라. 집행관들이 뜨겁게 달군 인두를 들고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침전에서 왕의 급한 정교가 도착해 습니다. 실어증에 걸려 말 한마디 못하던 왕이 내시를 통해 서면으로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형하지 말고 의녀로 가시하여 과인의 곁에 두라. 내 병증을 가장 잘 아는 자이니 목숨으로 보필하게 하라. 민규겸은 예상치 못한 왕의 결단에 경악하며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물러나자마자 자신의 신복인 김내시를 불러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왕의 수라에 들어가는 단농초의 양을 늘려라. 이번에는 숨통이 아니라 심장을 멈춰야 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내년 이맘때 내 목숨 또한 없을 줄 알아라. 어둠이 내린 궁궐 뒷벽. 칠성은 백정들만의 고기 칼자국으로 단홍초 세 글자를 깊게 새겨 서연이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녀복을 입고 왕의 침소에 들어가던 서연이는 그 글자를 포착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규겸의 옷소매에서 풍기던 그 고약한 향기가 향로 연기 속에 섞여 서연이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으리, 향기가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약취가 아니라 속을 썩이는 악취가 진동을 하니 마음이 옵니다.
서연이는 민규겸을 향해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왕의 맥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깊은 밤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구름 뒤로 숨은 궁궐의 밤은 평소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둘러간 뒤편 퇴성간 주변에는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의녀복을 입은 서연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방금 왕의 저녁 수라를 물러나온 김내시의 뒤를 매운 눈으로 쫓았습니다. 내시는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소매 속에 황급히 감추고 있었는데 그 손끝이 마치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장터 약방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의원은 환자의 입이 아니라 눈빛을 먼저 보아야 한다.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공포에 질린 눈빛은 결코 진실을 숨기지 못하는 법이거든. 서연이는 소리 없이 내시의 뒤를 밟아 우물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내시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매 안에서 검게 변한 은수저를 꺼내 필사적으로 물에 씻어내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국마님, 은기가 그리도 시커멓게 죽었으니 물로 씻는다고 제 빛깔이 돌아오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온 서연이의 목소리에 김내시는 비명을 지르며 은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어느 안전이야? 내가 내시가 감히 어디서 나타나 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느냐? 초이는 의녀함이 온데 왕의 병증을 살피러 왔습니다. 손을 그리도 떠시니 혹시 마음의 병이라도 깊으신가 해서 말이지요. 그 수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서연이는 거침없이 다가가 은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수저는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듯 기괴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비녀 끝으로 수저의 변색된 부분을 살짝 긁어 냄새를 맡더니 코끝을 비추겼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변색이 아니요. 단농초의 독이 은과 반응하여 나타난 증표입니다. 주화의 독이 들었음을 아시고도 왜 이를 닦아 없애려 하셨습니까? 김내시는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길로 검게 변한 은수저를 품에 넣고 왕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던 왕 이주는 서연이가 내민 은수저를 보고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 왕의 한숨이 스멀스멀 퍼졌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과인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더냐, 아니면 저 놈들이 만든 허상이더냐. 이것이 바로 저들이 전하의 목을 조르는 진실입니다. 전하께서 매일 드시던 보약이 사실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숨을 막는 약이었던 것이지요. 과인이 그토록 믿었던 경들이 내 숨통을 갉아먹고 있었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가 천근 무게와 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느끼는 듯 명치 부근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왕의 곁을 지키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비녀로 뚫었던 목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독 때문입니다. 피 속에 독이 돌아 생살이 돋는 것을 막고 있으니 약을 끊지 않으면 전하께서는 서서히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정황을 눈치챈 좌의정 민규겸은 사저서재에서 엄지에 낀 옥주환을 소리 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자한 미소 뒤로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내시의 입이 너무 가볍구나. 쥐새끼 한 마리가 독을 무너뜨리는 법이지. 그는 즉시 신복을 불러 김내시를 제거하라는 비밀 전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또 다른 파동이 일고 있었지요. 백정. 칠성은 장터에서 민규겸의 집사를 뒤쫓아 약초꾼이 단농초 뿌리를 대량으로 넘기며 받은 장부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성은 코를 크게 킁킁거리며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고기나 썰던 놈이 뭘 알겠소마는
이건 좀 아니지 않소. 나으리들 욕심이 소보다 더 크구려. 칠성은 탈취한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수락안의 약재 기록을 뒤지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특정 날짜마다 좌이정댁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약재들이 모두 단농초의 성분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규겸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처소에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들을 몰래 심어두어 역모의 증거로 조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방에서 역적 붙이네. 의서가 나왔사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민규겸의 호령의 대신들이 웅성거릴 때 서연이는 왕의 침소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대감, 의서가 증거라면 이 향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향이라 속이고 밤새 전하의 패를 망가뜨린 이 연기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서연이의 기지의 왕은 마침내 신뢰를 냈습니다. 왕은 칠성을 궁궐호위 무사로 잠입시키는 비책을 승인하며 서연이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민규겸은 왕의 병세가 호전되려 하자 초조함을 느끼고 마지막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도성에 역병이 돌고 있다. 궁궐을 폐쇄하고 그 누구의 출입도 금하라. 가짜 소문을 퍼뜨려 왕을 고립시키려는 민규겸의 음모가 궁궐을 안개처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은비녀를 손목에 매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역병이고 누가 진짜 의원인지 가려.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성 전체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궁담장을 넘어온 뒤로 대궐 안의 공기는 마치 숯불을 피운 듯 매캐하고도 무거워졌습니다. 왕의 침소인 강령전 주위에는 내금이 군복을 입었으나 눈빛 많은 살기로 번뜩이는 민규겸의 사병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했지요. 그 살얼음 같은 정적 속에서 왕 이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가늘고 침울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유일한 그림자는 누더기 대신 의녀복을 갖춰 입은 서연이뿐이었습니다. 민규겸은 이제 대세가 제 손안에 들어왔다고 확신한 모양인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식적인 말투로 서연이에게 접근해왔습니다. 그는 인자한 노학자의 미소를 띠고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입을 열었지요. 서연아, 내 이름이 참으로 곱구나. 나 일찍이 내 아비의 의수를 아꼈으나 운명이 기구하여 그리 된 것이 늘 가슴 한구석의 짐으로 남아 있었느니라. 이제 그만 저작거리 떼국물을 벗고 내 수양딸이 되어 보지 않겠느냐? 내 너를 통해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에게는 부귀공명을 약속하리라.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꾹 눌러 참으며 서연이는 거지 시절 익혔던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민규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제 왼손 손목에 맥을 짚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 였지요. 아이고, 좌상 대감마님. 같은 구름 위 분이 저 같은 비렁뱅이 쥐새끼를 딸로 삼아주신다니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이무기가 나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대감마님 곁에서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구려. 서연이는 민규겸의 제안을 넙죽받는 척하며 그의 사저로 초대받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오가는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궁궐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지요. 민규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이는 서재 구석에서 타오르는 화로를 유심히 주목했습니다. 서연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화로 속에서 아직 형체가 남은 종이 조각 하나를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반쯤 탄 밀서의 조각이었습니다. 연 그 자국 너머로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밀고자들의 명단과 함께 민규겸의 옥주한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는 코끝을 실룩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몸통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요. 그 무렵 백정칠성은 내금이 경사의 군복을 훔쳐 입고 궁궐 담벼락 밑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크게 킁킁거리며 권력에서 감도는 비릿한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흉기 썩는 내보다 더 지독한 권력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저 양반 놈들이 기어이 오늘 밤에 사단을 낼 모양이지. 칠성은 민규겸의 사병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왕이 침소를 습격하여 역병으로 인한 서고로 위장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칠성은 담벽에 백정들만의 칼자국을 내어 서연이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 뒤 그녀의 거처 주위에서 자객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어둠 속에 몸을 굳건히 숨겼습니다. 다시 민규겸의 사저 서재. 서연이는 민규겸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입술 끝에서 멈췄습니다. 은은한 차 향 뒤에 아주 미세하게 단농초의 해독제 성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규겸은 자신도 혹시 모를 중독을 피하기 위해 매일 해독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감마님, 이 차 맛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게 마치 세상의 독을 다 씻어내는 기분이 옵니다. 대감께선 평소에도 이런 좋은 약차를 드시니 그리 안색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가희 의원의 딸이라 그런지 맛을 아는구나. 그래, 그 맑은 정신으로 내 곁에서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거라. 사람의 목숨이란 본래 권력이라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니 어느 줄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이지. 민규겸은 서연이를 안심시킨 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신복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이다. 그 계집을 처리하고 자살로 위장하라. 역적의 딸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만들면 모든 흔적은 사라질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서연이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왕에게 받은 밀지 조각과 화로에서 건진 서신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10년 전의 비극과 현재의 독살시도, 그 모든 추악한 역사의 중심에 민규겸의 옥지환이 있었지요. 서연이는 왕의 침전으로 달려가 독초의 연기를 중화시키는 특제향을 남몰래 향로에 섞으며 마지막 반격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저놈들, 이제 안개 너머의 괴물이 제 발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저들이 새벽에 어둠을 틈타 올 것이니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침을 놓아야 합니다. 왕 이주는 깊은 침묵 끝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손톱 끝은 여전히 보라빛이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궁궐 지붕 위를 짓누르던 시각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서리가 수락한 뒤편 우물가를 하얗게 덮고 있을 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대궐의 잠을 깨웠습니다. 비명의 진원지는 김내시의 처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나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들보의 목을 매단 채 대롱거리는 김내시의 싸늘한 시신이었지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서연이에게 무언가 말할 듯 입술을 달싹이던 그녀가 이제는 혀를 길게 내벤 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담벼신 뒤에서 기다리고라도 있었다는 듯 좌의정 민규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노학자의 미소 대신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충신인 양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곡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이 무슨 참혹한 병계란 말인가? 수십 년간 전하의 수라를 책임지던 자가 어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냐? 민규겸은 시신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품속에서 고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편전에 모인 대신들과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왕 이준 앞에서 그 종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공기를 갈랐지요. 저희, 이 유서를 보시옵소서. 이 가여운 내시가 죽기 전 백정칠성이라는 자의 모진. 협박에 못 이겨 전하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고 자책하며 제 손으로 적은 것이옵니다. 거지 계집 서연이와 그 백정놈이 짜고 전하를 독살하려 한 음모의 실체가 이 종이 한 장에 낱낱이 적혀 있나이다. 송구하오나 전하, 이 모든 것이 소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당장 저들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민규겸의 속삭임에는 왕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함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서연이를 비난할 때 은여복을 입은 서연이가 포졸들의 제지를 뚫고 시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시신의 목덜미와 손끝을 유심히 살피더니 민규겸이 든 유서를 향해 코끝을 실룩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참으로 기묘한 일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 내시 마님은 평생 국자만 잡으시느라 제 이름 석자도 못 쓰시는 문맹이라 들었는데 어찌 죽는 순간에는 장원 급제자 낯을 법한 이토록 유려한 명필로 유서를 남기셨단 말입니까? 귀신이 밤새 내시 마님 손에 붙어서 글 공부를 시켜준 모양입니까? 서연이의 거침없는 소리가 추국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민규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엄지에 낀 옥지환을 돌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짐짓 눈웃음을 지으며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충격이 커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죽기 전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법이지. 여바들, 저 요악한 계집의 입을 당장 막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민규겸은 증거를 없애려는 듯 유서를 촛불 가까이 가져가 슬쩍 태우려 했습니다. 그 찰나, 서연이는 다람쥐처럼 몸을 날려 민규겸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비록 포졸들에게 다시 붙잡혀 바닥에 내팽개쳐졌지만 서연이의 손끝에는 닷한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서연이는 그 종이 조각을 코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감, 잉크 향기가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저작거리에서 쓰는 싼 구석 잉크가 아니라 오직 좌상대감의 서재에서만 풍기던 그 귀한 당의 향기가 아닙니까? 내시 마님이 죽기 전 대감 서재에서 먹을 갈아 유서를 썼단 말입니까? 아니면 대감께서 직접 써서 마님 품에 넣어주신 것입니까? 서연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규겸의 인자하던 안색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저 계집을 당장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쳐넣어라 라고 사뭇 지르듯 호령했습니다. 니다. 서연이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시신의 손톱 밑을 마지막으로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보라색 가루가 끼어 있었지요. 서연이는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백정칠성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칠성 아저씨. 내시 마님 손톱 밑에 보라색 꽃가루가 있어. 단홍초 꽃가루가 묻은 곳을 찾아야 해. 그곳이 범인의 소굴이야. 칠성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내시의 처소 뒷문에서 민규겸의 신복이 흘리고 간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는 코를 크게 킁킁거렸습니다. 사냥개처럼 범인의 냄새를 쫓는 그의 눈빛에 무사의 본능이 되살아났지요. 한편 편전에서는 민규겸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왕 이준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왕의 전신이 뒤틀리며 바닥으로 쓰러지자 대신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연이와 미리 약속한 고도의 연기였지요. 민규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오열하는 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금이는 무엇을 하느냐? 당장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전하를 해치려 한 적거지 계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라. 이제부터 대궐 아는 소신이 책임질 테니
누구든 내 허락 없이 움직이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민규겸은 왕의 와병을 핑계로 자신의 사병들을 궁궐 요직에 배치하며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지하 감옥 차가운 돌바닥에 던져진 서연이는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자신의 왼손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탱이,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유서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여. 진실은 때로 피를 흘려야 비로소 하얗게 드러나는 법이니까? 민규겸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비밀방에서 왕의 옥새를 위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에게 비밀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딱 울기 전 서연이의 목을 쳐서 모든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라. 권력의 비정한 칼날이 서연이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참혹하고도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참아들지 못하는 지하 감옥의 가장 깊은 구석, 이른바 먹방이라 불리는 그곳은 썩은 곰팡이 냄새와 앞서 죽어나간 이들의 원한 섞인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두꺼운 쇠사슬에 양손목이 묶인 채 차가운 돌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비가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지도 모를 이 어둠 속에서 서연이는 도리어 오른손 검지와 중주로 제 왼손 손목에 맥을 짚으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가운 벽 너머로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저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이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한편 지상 위 화려한 대궐 침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민규겸은 경색이 완연하여 누워있는 왕 이준의 머리맡까지 바짝 다가가 앉아 있었지요. 그는 겉으로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충신인 양 허리를 굽히고 있었으나 내뱉는 말마다 왕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다름없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 보시옵소서. 궁궐 밖 종친들이 대궐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 요악한 거지 계집의 목을 치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음모의 불길에 휩싸여 한 줌 재가 될 것이옵니다. 어서 사형 집행교지에 수결을 내리시어 종묘 사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소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민규겸은 입으로는 간곡한 말을 올리면서도 눈으로는 왕의 창백한 안색을 즐기듯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엄지에 낀 최고급 옥지환을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돌리고 있었지요. 권력을 향한 그의 탐욕이 그 작은 옥반지 속에서 소용돌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밖의 어둠 속을 소리 없이 누비던 백정칠성은 도성 북쪽 끝자락 민규겸의 사저 뒤편에 숨겨진 비밀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코를 크게 킁킁거리며 사방을 살피던 칠성의 미간이 일그러졌지요. 고기 썩는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약초 냄새가 여기서 나는구먼? 저 양반놈,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 하더니 뒤로는 이런 독초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들을 죽여왔다. 말이지. 내 오늘 이놈들의 목줄을 이 고기칼로 다 썰어버리고 싶다만. 칠성은 민규겸이 남몰래 단농초를 대량으로 말려 쌓아둔 비밀 창고를 확인하고는 가슴 속에 품었던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다시 지하 감옥. 서연이 앞에 식어 빠진 보리밥 사발 하나가 툭 던져졌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내가 섞인 밥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천연덕스럽게 한 술 크게 떠 입에 넣었을 때였습니다. 어금니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걸렸지요. 서연이는 주변을 살피다 그것을 몰래 뱉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쌀알보다 조금 더 큰 은은한 초록빛을 내는 옥파 편이었습니다. 이건 민규겸 그 영감탱이가 애지중지하며 돌려대던 옥주한 조각이 아닌가? 아저씨가 기어이 그 영감탱이의 코털을 건드렸구나. 옥이 깨졌으니 그놈의 운수도 다했다는 신호겠지. 서연이는 코끝을 실룩이며
옥 파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 민규겸의 비밀을 건드렸거나 혹은 민규겸과 크게 한판 붙었음을 알리는 위험이자 희망의 전갈이 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규겸은 칠성이 자신의 비밀 창고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내금위에 풀어 칠성을 궁궐 침입 자객으로 수배했지요. 자객이다. 궁궐을 침범하여 전하를 위협한 백정놈을 잡아라. 보이는 즉시 죽여도 좋다. 궁궐 담장 너머로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감옥 안의 서연이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닥쳤습니다. 간수가 넣어준 물그릇에서 단농초 특유의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른 것이지요. 날 산채로 말려 죽이겠다는 신호로구먼? 하지만 어쩌나 내 코가 개코보다 밝은 것을. 이따위 물을 마시고 죽을 만큼 내가 허투루 살진 않았단 말이야. 서연이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릇을 조용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은 타들어갔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편전에서는 왕 이준이 민규겸이 내민교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다가도 손을 바르떨며 먹물을 떨어뜨리고 다시 기침을 토해내며 시간을 지연시켰지요. 경의 뜻은 알겠으나 내 눈이 침침하여 글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잠시만 기다려다오. 왕의 지연 작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민규겸은 직접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쇠창살 사이로 누더기를 걸친 채 앉아있는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관기 어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비도 딱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지. 진실이 어쩌니, 의술이 사람을 살리니 어쩌니 하더니만 결국 쥐도 새도 모르게 썩어 문드러진 게 내 아비의 운명이었다. 너 또한 그리야. 내일 새벽이면 내 목은 저작거리 장대에 걸려 까마귀 밥이 될 테니 말이다. 민규겸이 서연이의 아버지를 모욕하며 비릿하게 웃자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요. 나으리, 참으로 안 됐구려. 엄지에 끼고 금이야 옥이야 돌려대던 그 번지르한 옥주안이 깨진 걸 보니 나으리의 그 뒤틀린 권세도 조각조각 부서질 날이 머지않은 모양입니다. 상한 고기는 썩은 냄새를 가릴 수 없는 법인데 대감의 그 속은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있지 않소? 서연이의 거침없는 도발에 민규겸은 어깨를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사형 집행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 시각 궁궐 담장을 넘던 칠성은 민규겸의 추격군에 포위되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가방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칠성은 단농초 거래 장부가 든 보자기를 제 가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우리 꼬맹이가 살고 전하가 산다. 내 오늘 고기 대신 이 몸뚱이를 던져 진실을 구하겠노라. 칠성은 거침없이 절벽 아래 시커먼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수면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부서졌지요. 감옥 안 사형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궁궐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담담하게 제 저고리 고름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을 물어 맺힌 피와 바닥에 검은 그 흐름을 섞어 돌벽 위에 마지막 유언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독이지만 나라를 죽이는 것은 침묵이다. 내 아비의 의술은 살림이었으나 너희의 권력은 살이니. 로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서연이의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비상하며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궁궐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지하 감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을 치기 위해 파견된 사형 집행관들이 쇠창살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담담히 저고리 고름을 찢어 유언을 남기던 소녀가 아닌 서슬퍼런 눈빛의 포식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서연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려던 그 순간 천장 높은 어두운 환기구 구멍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짐승처럼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웬 놈이냐? 자객이다. 집행관들의 비명은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복면을 쓴 채 나타난 백정칠성이 우람찬 채찍을 날려 집행관들의 명치를 가볍게 쳐서 제압했기 때문이지요. 절벽 아래 강물로 뛰어들었던 칠성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기어이 약속을 지키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부상당한 어깨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연이의 발치로 힘껏 던졌습니다. 꼬맹아, 이거 없어서 서운했지? 내 아비의 혼이 담긴 물건이니 꽉 쥐어라. 그것은 민규겸이 증거물로 챙겨두었던 서연이 아버지의 매화 문양 은비녀였습니다. 서연이가 비녀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 기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비녀 머리부. 분이 미세하게 덜컥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비녀의 맥을 짚듯 매만지다 힘주어 머리 부분을 돌려 빼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구려. 비녀의 빈속에서 말려나온 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민규겸의 배신을 예견하고 적어둔 단농초의 독성을 중화하는 비방과 민규겸의 죄를 밝힐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밀지를 확인하는 찰나 감옥 골목 저편에서 횃불이 물결치며 민규겸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백정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여봐라, 저 대역 죄인과 자객을 한꺼번에 베어버려라. 오늘이 감옥을 저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 주마. 민규겸의 말은 사라지고 광기에 젖은 명령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칠성은 서연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백정 시절 숫돌에 갈고 갈았던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나으리들, 고기나 썰던 놈이 뭘 알겠소마는 이 칼이 사람 살에 닿으면 고기보다 더 부드럽게 썰린다는 건 잘 압니다요.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게. 칠성은 달려드는 사병들의 옷소매와 칼집만을 귀신같이 베어내며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비녀를 거꾸로 쥐고 사병대장의 목급소인 아무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으나 잠시 잠이라도 주무시는 게 좋겠소. 서연이의 단호한 말과 함께 비녀 끝이 박히자 사병대장은 마치 실 끊긴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를 본 민규겸이 직접 칼을 뽑아 서연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요악한 계집. 네가 내 평생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하느냐? 서연이는 민규겸의 칼날을 피하며 조금 전 비녀 머리에서 빼낸 조각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민규겸의 가면이 잘려나갔고 그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혼란을 틈타 서연이를 등에 업고 미리 봐두었던 궁궐수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꼬맹아, 숨 참아라. 여기서 나가면 저 양반 놈들의 세상도 끝이다. 두 사람은 오물이 흐르는 수로를 지나 도성 밖 버려진 사찰로 몸을 숨겼습니다. 칠성은 사찰 바닥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서연이는 코끝을 비비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사찰 뒷선으로 달려가 상처를 아물게 할 약초들을 한아름 캐왔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시오. 아버지가 남긴 비방이 여기 있으니 내가 반드시 아저씨를 살려낼 것이요. 서연이는 비녀에서 나온 비단 조각을 다시 한번 햇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약초의 배합 비율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이는 아버지의 친필이 하나 더 있었지요. 사람을 살리는 침은 살끝에 있지 않고 마음의 관혈에 있느니라 서연이는 그 글고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무기는 이 은비녀가 아니라 민규겸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서련이 자신의 의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성의 상처를 치료하며 서연이는 밤새 비녀를 숫돌에 갈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비녀는 다시 한번 왕의 목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막힌 숨통을 완전히 뚫기 위함이었습니다. 민규겸은 도성 성문을 봉쇄하고 서연이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는 방을 붙이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사찰에서 들려오는 약사발 가는 소리는 이미 민규겸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은 이제 저작거리 거지의 그것이 아닌 세상을 치유할 위대한 의원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표 챕터 8 어둠 속의 등불 별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좌의정 민규겸의 사병들이 내금이 군복을 입고 횃불을 밝히며 궁궐 구석구석을 짐승처럼 훑고 다녔지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탈옥한 거지 계집 서연이와 백정칠성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서연이는 이미 무수리들이 입는 낡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수락한 뒷마당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감탱이가 국문을 걸어 잠그고 쥐잡듯 뒤지고 있다지만 내 아버지가 일러주신 비방은 이 궁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서연이는 코끝을 실룩이며 수락한 장독대 뒤편을 향해 고양이처럼 발을 옮겼습니다. 죽은 김내시가 마지막 순간 서연이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몰래 남겼던 글자는 바로 장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수백 개에 달하는 장독대를 하나하나 훑어가다 가장 구석지고 냄새가 고약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래된 장아찌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시각 민규겸은 왕의 침소인 강령전 문턱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사병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노학자의 미소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엄지에 낀 옥지환이 빠져나간 자리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살기를 내뿜었지요. 여봐라. 전하의 옥체가 위중하시니 그 누구의 출입도 불허한다. 만약 이 문을 넘으려는 자가 있다면 설령 종친이라 할지라도 역적으로 간 주하여 즉시 베어버려라. 민규겸의 부드럽던 목소리는 이제 왕을 겁박하는 칼날이 되어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침전 안에서는 왕 이준이 서연이가 미리 일러준 대로 심박을 늦추는 비방의 약을 마신 채 산 송장처럼 누워 마지막 승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시 수락한 뒷마당. 서연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낡은 단지 밑바닥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검은 흙이 끼고 땀방울이 턱끝으로 떨어졌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여 봉인된 작은 책자였습니다. 사자꾸러기. 김내시 마님이 목숨과 맞바꾼 게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지.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펼치자 그 안에는 민규겸이 매달 내시를 협박하여 수라에 넣게 한 독초의 양과 그 대가로 지불한 뇌물 목록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규겸의 친필 인장이 찍힌 비밀 서신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민규겸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짠 욕망의 거미줄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천금 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락한 입구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횃불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민규겸의 신복들이 수락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기도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항아리를 다 깨부숴라도 찾아내. 사병들의 거친 발길질에 아까운 항아리들이 깨지며 비릿한 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책자를 품속 깊숙이 넣고 벽장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궁궐 밖 도성 한복판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백정칠성이 민규겸의 비밀 약초 창고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워 올린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좌상 대감 약초 창고에 불이 났다.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궁 밖으로 쏠린 틈을 타
서연이는 연기 자욱한 수락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왕의 전담 내시를 만났습니다. 공공, 여기 내시 마님이 남긴 증거와 우리 아버지가 비녀 속에 숨겨두셨던 밀지가 있소. 이걸 전하께 전하시오. 이제 저들의 목을 칠 마지막 칼은 전하의 손에 달렸소. 서연이는 내시에게 책자를 전달하며 단호한 말로 당부했습니다. 내시는 서연이의 형형한 눈빛에 압도된 듯 고개를 끄덕이 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후 서연이는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히고 허리를 구부정한 높아 무수리로 위장하여 다시 수락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민규겸이 직접 칼을 들고 수락안의 무수리들을 한 명씩 대조하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는 서연이의 바로 옆을 지나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이 노인네는 무엇을 하는 자냐? 고개 좀 들어 보아라. 서연이는 천연덕스럽게 콜록거리며 쉰 목소 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불구경 났다고 해서 소치나 다 끌어가던 참입지요. 이 늙은이가 대감마님 귀한 얼굴을 어찌 감히 쳐다보겠사옵니까? 서연이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민규겸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은 내시로부터 증거물을 전해받고 서연이가 지시한 대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마셨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왕이 서거하셨다는 비보가 울려 퍼질 차례였습니다. 서연이는 궁 밖으로 빠져나와 숲속에서 기다리던 칠성과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짧은 미소를 나누었지요. 꼬맹아, 이제 준비는 끝났나? 그렇소, 아저씨. 이제 저 양반놈이 스스. 로 왕이 되려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한 가장 날카로운 침을 놓아줄 때요. 장터의 해질녘 풍경을 등진 채 서연이는 아버지가 남긴 은비녀를 햇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가장 진한 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익어간다는 말씀처럼 서연이의 복수와 정애 또한 이 깊은 밤이 지나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별표 챕터 9 진실의 추적 별표 버려진 산사 뒷방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서연이는 아버지가 남긴 은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녀머리 부분을 비틀어 빼내자 그 안에서 누런 빛이 도는 얇은 비단 밀지가 소리 없이 풀려나왔지요. 서연이는 등잔불의 비단 조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아버지가 민규겸의 배신을 예견하고 적어둔 단농초의 독성을 중화하기 위한 약재 배합 비율과 약 시간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사람은 살려야 할 자를 살리고 죽어야 할 자를 가려내는 법을 이 비녀 속에 숨겨두셨구려. 서연이가 코끝을 실룩이며 밀지 뒷면을 살피던 중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밀지 뒷면에는 민규겸의 친필로 적힌 10년 전 음모의 서신 일부가 덧붙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민규겸의 목을 번에 칠 수 있는 천금보다 귀한 물증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백정칠성은 사찰 주방에 커다란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산속에서 캐온 산초와 감초, 그리고 비방에 적힌 비밀스러운 약재들을 넣고 정성껏 다렸습니다. 걸걸로 툭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칠성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꼬맹아, 이 약즙이 전하의 명주를 다시 이을 수 있겠나? 고기 핏물 빼는 건 자신 있다만 혈 빼는 건 내 아비만큼이나 네가 신통해야 할 텐데 말이야. 걱정 마시오, 아저씨. 내 비녀 끝이 녹이 슬지 않았으니 전하의 숨통도 곧 트일 것이여. 서연이는 칠성이 다려낸 해동 약즙을 작은 가죽 주머니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자 산길을 내달려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도성 수문을 지키는 민규겸의 가짜 무관들은 칠성의 묵직한 주먹 한 방에 소리 없이 고꾸라졌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오물이 흐르는 수로를 타고 궁궐 심장부로 잠입했습니다. 그 시각 대궐 편전에서는 민규겸이 백관들을 모아놓고 비통한 청연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말투였으나 그 속내엔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자의 오만이 가득했지요. 송구하오나 전하께서 방금 붕어하셨나이다. 역병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여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했으니 이제 나라의 안위를 위해 세자의 대리청정과 함께 이 바람직한 자가 정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려 하옵니다. 민규겸이 옥새를 손에 쥐려는 찰나 서연이는 이미 왕의 침소인 강령전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단농초 연기를 끄기 위해 식어버린 찬물을 부어버리고 미리 준비한 해독 약즙을 잠든 듯 누워있는 왕의 입술 사이로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죽을 운명은 하늘이 정하나 살릴 방도는 사람이 내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제 아비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숨통을 제발 스스로 틔어주시옵소서. 서연이의 간절한 청과 함께 약즙이 왕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목 주변을 타고 올라오던 시커먼 독선들이 서서히 엷어지며 멈춘 듯하던 맥박이 규칙적인 고동을 시작한 것이지요. 서연이는 은비녀 끝을 왕의 발가락 끝 대도열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뿜어져 나온 것은 숨막히는 검붉은 피가 아니라 독이 빠져나간 선홍빛 혈액이었습니다. 왕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독으로 인한 혼탁함 대신 서슬 펄엄 왕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왕에게 민규겸의 친필이 담긴 밀지를 보여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민규겸이 곧 이 방으로 올 것입니다. 그가 가짜 교지를 내밀며 전하의 수결을 강요할 때 그를 안심시키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함정을 놓아야 합니다. 저와 칠성 아저씨가 곁에서 전하의 방패가 되겠나이다. 왕은 서연이의 눈빛에서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어이의 충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상에 누워 시신인 척 위장을 시작했지요. 칠성은 침소박복도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민규겸의 신복들을 소리 없이 하나 둘 제압하여 마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기, 복도 저편에서 민규겸의 당당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옥새를 든 채 이제는 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져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왕의 침상 및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기며 비녀를 굳게 쥐었습니다. 비녀 머리의 매와 문양이 달빛에 차갑게 빛나는 순간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승부가 막을 올렸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을 가르는 민규겸의 발소리는 승전보를 든 장수의 걸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위조 교지가 곧 이 나라의 새로운 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왕의 침소인 강령전 문을 열고 들어선 민규겸의 눈앞에는 차가운 흰천에 덮여 미동조차 없는 왕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향로에서는 더 이상 단농초의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지만 민규겸은 그것이 왕이 이미 숨을 거두었기에 끈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구려. 이 바람직한 자가 전하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테니 저승길이라도 편히 가시옵소서. 민규겸은 시신 앞에 서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건네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말은 예의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세자의 양위 교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흰천 밖으로 나와 있는 왕의 창백하고 굳은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옥새를 찍으려 시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수결 하나만 남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옥새의 무게가 곧 권력의 무게이지요. 민규겸이 왕의 손가락을 옥새에 짓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침상 및 좁은 공간에서 번개 같은 손길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민규겸의 손목을 향해 날카로운 은비녀 끝을 수직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냐? 민규겸이 비명을 지르며 옥새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의 태연혈을 정확히 찔린 그의 손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힘없이 늘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신을 덮고 있던 흰천이 거칠게 거치며 죽은 줄만 알았던 왕이준이 호랑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규겸, 이 놈이 지금 과인의 앞에서 무엇을 하려 하였느냐? 이 나라가 내 놈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장기판인 줄 알았더냐? 왕의 사자후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민규겸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비걸음질 치다 병풍을 쓰러뜨리고 말아 습니다. 그런데 병풍이 넘어지며 드러난 것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붓을 든 채 민규겸의 모든 행동과 자백을 기록하고 있던 사관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이것은 함정이다. 저 거짓 계집이 전하를 홀려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민규겸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때 칠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규겸의 목에 차가운 고기칼을 겨누었습니다. 칠성의 뒤로는 민규겸의 사병들을 무장해제시킨 진짜 내금이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으리들, 고기나 썰던 놈이 뭘 알겠수마는 지금 나으리 얼굴빛이 썩은 돼지. 고기보다 더 못하구려. 이제 그만 무릎을 꿇으시지 않겠소? 서연이는 침상 밑에서 천연덕스럽게 기어나와 민규겸 소매에서 떨어진 단홍초 가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규겸이 끼고 있던 옥지환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쨍강 소리와 함께 민규겸의 권세를 상징하던 옥지환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깨진 옥 파편 틈새에서 보라색을 띤 미세한 가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규겸이 긴장할 때마다 리며 왕의 찻잔에 몰래 털어넣었던 단농초의 농축 가루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옥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 아버지가 숨겨둔 음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대감께서 매일같이 전하께 드린 정성 어린 약입니까? 서연이의 날카로운 추궁에 민규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왕은 민규겸이 떨어뜨린 위조 교지를 집어들어 사관들에게 넘겼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충정을 가장한 역적의 민낯이니라. 과인이 살아있음에도 서거를 논하고 옥새를 훔쳐 나라를 찬탈하려 한 이 자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느니라. 궁궐 밖에서는 민규겸의 사병들이 횃불을 든 진짜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하나둘 투항하고 있었습니다. 민규겸은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거대한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품 안의 은비녀를 매만지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녀 끝에 맺힌 달빛이 마치 10년 전 아버지가 보내주신 진실의 미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표 챕터 10 새벽 별표 어둠이 거친 대궐 앞마당에는 서슬퍼런 아침 햇살이 화살처럼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원혼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듯하던 궁궐의 공기는 이제 진실의 바람을 타고 서서히 정화되고 있었지요. 도포가 벗겨진 좌의정 민규겸과 그 일당들이 거적도리로 묶여 꿇어 앉았고 그 주위를 백관들과 성남 백성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국문 밖에서는 나라를 좀먹은 역적을 는 백성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답니다. 왕 이주는 골룡포를 정지하고 어자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숨져갔던 전 어이, 즉 서연이 아버지의 명예를 복권하는 교지였지요. 왕의 목소리는 깊고 장중하게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으라. 10년 전 충심으로 과인을 보필하던 어인은 역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숨통을 지키려 했던 유일한 충신이었느니라. 탐욕에 눈먼 자들이 진실을 묻고 충신을 도랬으니 과인이 이제야 그 억울함을 씻어주고 가문의 명예를 온 천하에 다시 세우노라. 왕의 낭독이 끝나자
서연이는 화려한 의녀복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시던 낡고 바랜 의연복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민규겸의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시 왕의 목을 찔렀던 그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비녀를 민규겸의 코앞에 들이며 단호하고 기품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좌상 나으리, 아니 민규겸. 똑똑히 보시오. 이 비녀는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의 시커먼 독을 가려내는 거울이요. 당신이 옥지환을 돌리며 권력을 탐할 때 제 아버지는 이 비녀로 백성들의 막힌 혀를 뚫고 계셨단 말이요. 민규겸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의 백발은 흩어졌고 눈동자는 광기로 이글거렸지요. 천황거진연의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저것은 조작된 것이다. 저 계집이 요술을 부려 전하의 눈을 가리고 있사옵니다. 그때 서연이는 품 안에서 김내시가 장독대 밑에 목숨 걸고 숨겨두었던 비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민규겸의 죄상을 만천하에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월1. 좌의정의 명으로 단농초 3뿌리를 수라에 넣다. 그 대가로 은자 100냥을 받다. 월1. 임금의 병세가 호전되자 좌의정이 직접 찾아와 내시의 목에 칼을 겨누고 독초 양을 늘리라 협박하다. 대감.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 옆에 찍힌 인장이 누구의 것인지 아직도 모른다 하시겠소? 서연이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민규겸의 얼굴은 제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썩은 채소와 돌덩이를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지요. 칠성은 민규겸의 가슴팍을 발로 차 바닥에 굴복시키며 그가 숨겨두었던 단농초 거래 장부와 위조된 옥새를 왕의 발치에 바쳤습니다. 나으리들, 고기나 썰던 놈이 뭘 알겠소마는 지금 나으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다 잡은 권력을 놓친 악마의 눈물이구려.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어떻겠소? 왕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왕의 눈에는 서늘한 심판자의 광채가 서려 있었지요. 민규겸, 들어라. 너는 권력으로 사람을 사고 도구로 왕을 죽이려 하였다. 너에게 사약은 너무나 과분한 자비로다. 너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저작거리로 내몰아 평생 백성들의 침을 맞으며 구걸하게 하는 영구 거렁뱅이. 형벌을 내리노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약방을 세우는 데 쓸 것이다. 민규겸은 관복이 갈기갈기 찢긴 채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평생 최고급 비단만 입고 결벽증처럼 깔끔을 떨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누더기를 걸치게 된 것이지요. 서연이는 아버지를 모함했던 판결문과 민규겸의 비밀 서신들을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연기가 되어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서연이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남기신 은비녀가 기어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칠성은 내금이 대장의 직함을 되찾아 궁궐 내에 남은 민규겸의 잔당들을 샅샅이 뒤져 감옥으로 압송했습니다. 왕은 어자에서 내려와 서연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에 따라 내 비녀가 나의 숨통을 틔웠을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가던 이 나라에 막힌 숨을 틔웠구나. 과인이 어찌 이 은혜를 다 갚겠느냐? 대궐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지독했던 독초의 향기는 사라지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서연이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악인이 단죄받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정교의 풍경이었더랍니다. 별표 에필로그. 비녀의 빛 별표. 비바람이 몰아치던 궁궐에도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독했던 단농초의 비릿한 약취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은은한 매와 향기가 대신 채웠지요. 왕 이주는 가장 먼저 서연이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10년 전 어이의 억울함을 씻어준 것도 모자라 서연이를 조선 최초의 여성 어이로 추대하여 내의원의 수장으로 삼겠다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렸답니다. 서연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저작거리를 떠도는 거지가 아니다. 이 나라 최고 의원이 되어 내 곁에서 백성들의 병을 살펴주지 않겠느냐? 왕은 감사의 표시로 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 비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영롱한 보석이 박혀 있어 보기만 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귀한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이는 그 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하오나. 이 황금 비녀는 제 머리에는 너무나 무겁고 화려하옵니다. 저는 그저 이 낡은 은비녀 하나면 충분하옵니다. 서연이는 소매로 닦아내어 제 빛깔을 찾은 아버지의 은비녀를 만져보았습니다. 피와 독에 얼룩졌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달빛보다 더 맑은 은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서연이는 그 비녀를 제 머리에 다시 꽂으며 천연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 격에 딱 맞습니다. 보석 박힌 금비녀를 꽂고 있으면 혹여나 누가 훔쳐갈까 무서워 잠도 못 잘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 살리는 약사발이나 돌리는 게 제일 속 편한 팔자인 모양입니다. 서연이는 궁궐의 높은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저작거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꿈꾸셨던 대로 가난한 백성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작은 약방 살림터를 차렸지요. 약방 문 앞에는 항상 따뜻한 약차를 끓이는 솥이 걸려 있었고 그 냄새는 온 동네를 구수하게 적셨습니다. 백정칠성은 이제 내금이 대장의 화려한 관복을 수시로 벗어 던지고 평복 차림으로 약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우람한 팔뚝으로 서연이가 시키는 대로 약초를 다듬고 숫돌에 칼을 갈았지요. 꼬맹아, 아니 설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 약초는 너무 촉촉해서 고기 썰듯이 썰어야 제맛이 나겠구먼. 아저씨, 칼만 휘두르지 말고 정성껏 좀 다듬으시오. 그러다 약초 다 뭉개지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아시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소리에 약방을 찾은 환자들은 넉살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서연이의 은비녀 끝이 무뎌질 때마다 정성껏 숫돌에 갈아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한편 장터 한복판에서는 매일같이 귀한 구경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힌 늙은 거지가 내가 이 나라의 좌상이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양 그릇을 내밀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민규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콧방귀로 넘기며 썩은 채소나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좌상은 무슨, 내 놈이 좌상이었으면 나는 옥황상제다. 이 나라를 도구로 물들이려던 역적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평생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떨던 민규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오물 속에 뒹굴며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도 공평한 단죄였더랍니다. 왕 이준 또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름에 한 번씩 자맹을 나와 서연이의 약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수라상 대신 서연이가 끓여낸 시원한 약차 한 잔을 마시며 백성들이 겪는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지요. 저하, 약이 너무 쓰다고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도 이 약차처럼 써야 백성들의 입에는 단맛이 도는 법입니다. 서연이는 아버지가 남긴 의수를 정리하여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매와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 그림을 정성껏 그려 넣었지요. 장터의 아이들은 골목을 누비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비녀 소녀가 왕의 목을 찔렀네. 독을 빼고 숨을 틔워 나라를 구했네. 서연이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비녀 끝으로 침을 놓으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있는 법입니다. 마음속에 든 독부터 빼내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자, 어떠셨습니까? 은비녀 하나로 세상을 밝힌 서연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었나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라는 독에 빠지기 쉽지만 서연이처럼 맑고 굳은 심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겠지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눈속임 속에서도 하얗게 피어나는 매화 처럼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서연이가 전해준 그 따뜻하고 강인한 기운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